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 친구들과 졸업여행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떻게 내가 듣고 본 사람의 이야기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 나는 그가 겪은 이야기를 그가 죽기 전에 직접 들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공포에 떨었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한동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너무 두려웠다. 이 최첨단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탄식하곤 했다.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를 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저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처럼 처참하게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는 대학 4학년 때 같은 과 친구들과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다. 졸업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그 여행은 무척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아쉬움과 설레임이 흐르는 마지막 밤이 되었고 그와 친구들은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며 술에 취해 놀고 있었다. 그곳은 제주도의 외딴 바닷가였는데 주변에 울창한 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A는 함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고 둘 다 술이 심하게 취해 있다 보니 화장실을 찾기보다 용배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솔밭으로 들어갔고 생리현상을 해결한 뒤 돌아서려는 순간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도 들었고 그의 친구 A도 들었다. 깊은 밤 외딴 바닷가에 사람 소리가 난다. 구슬프게 우는 여자의 목소리. 그 소리가 왠지 그에게는 몹시 기분 나쁘게 들렸고 빨리 돌아가자고 A를 잡아 끌었는데 A는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려는 듯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빨리 가자고 보채는 그에게 A는 오히려 소리가 나는 곳에 한번 가보자며 그를 잡아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A와 함께라는 생각의 두려움도 잠시일 뿐 A를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솔밭 깊이 들어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얼마 안 가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벼랑 안쪽의 작은 무덤이었는데 한 여자가 무덤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인기척이 나자 여자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놀란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홀쭉한 얼굴에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물든 얼굴. A는 술 기운이 잔뜩 올라 선뜻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굉장한 이유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 무덤은 남편의 묘이며 남편은 어부였는데 여자와 결혼 후 사흘 만에 바다에 나가 죽었다는 것이며 그날이 여자가 결혼한 지 3년째라고 했다. 하도 억울하고 슬퍼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게 그 여자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그의 눈에는 좀 이상해 보였다고 한다. 그런 외딴 곳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홀로 낯선 외지 남자 둘에게 아무 거리낌이나 경계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한다. 더구나 파랗게 비추는 달빛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해지자 그는 A에게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했으나 A는 계속 그 여자와 대화를 할 뿐 내려갈 생각 자체가 없는 듯 보였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 A를 잡아 끌었으나 A는 벌컥 화를 내며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을 들은 그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혼자 갈 테니 잘 해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한다. 그리곤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들이 A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다. 그는 과 대표에게 간밤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그곳에 가서 찾아보자고 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낀 것은 여기서부터였다고 한다. 그 무덤가로 가는 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하고 거리도 멀었다. 한밤중에 어떻게 그곳까지 갔다 왔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길이었다. 힘들게 도착해보니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벼랑 끝에서 뒤척이면 떨어질 정도의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A를 발견했다. 뒷목이 뻐근해 짐을 느낀 그는 A를 깨워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고
A는 간밤에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이 왜 거기서 자고 있는지 되물었다.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한밤중 적막한 바닷가 벼랑 끝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평범한 일일까? 답답함만을 남긴 채 여행은 끝이 났고 졸업을 하고 각자의 일이 바쁘게 되어 A와도 멀어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역사 탐사차 다시 제주도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제주 역사 탐방 중 제주도 토박이로 80년 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라 A와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낯빛이 어두워진 할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용한 무당부터 찾으라 했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은 이랬다. 그 여자는 제주도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나곤 하는 이여도 귀신이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자들을 홀려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 그 순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일지라도 머지않아 비참하게 죽고 만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몇 차례나 정신을 놓을 뻔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여자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어딘지 기괴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다시 느껴졌다. 그 여자에게 받았던 섬뜩한 느낌도 뇌리에 박혀 지워지질 않았다. 하지만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지 않은가. 그 역시 무당을 찾아가기보다 그 당시 함께였던 A의 일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A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처참했다. 큰 부자이던 A네 집이 졸업과 동시에 쫄딱 망해버렸고 A의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으며 A의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자살하셨고 A는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의 저택으로 갔다가 강도에게 난도질 당해 죽었다는 것. 이제서야 실감하게 된 그는 용한 점쟁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찾아가는 점쟁이마다 조치를 취해주기보다 문지방도 넘기 전에 쫓아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 후 그의 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로 가족들이 모두 죽고 그 역시 팔과 다리를 절단한 채 살아야만 했다. 여기까지가 내가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내게 그 이야기를 전한 이후에 그는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자살했으며 가족이 모두 죽어 연고가 없던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제주도 졸업여행 중 친구와 귀신을 만나 후배는 겨우 살아남았으나 친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 이후 후배는 귀신의 저주로 가족을 잃고 심각한 상해를 입은 채 자살함. 이어도 귀신의 저주라는 미신이 현실이 됨. 두 번째 이야기, 친구 누나의 괴담. 친한 친구 녀석이 술자리에서 잔뜩 취기 올라 벌개진 얼굴로 내게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오늘은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별개로 그 친구는 다음날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었기에 이야기가 조금 중구난방이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편의상 이 친구의 이니셜을 따서 정우라고 하겠다. 정우는 대학교에 입학 직후 있었던 학과 OT에서 만나 친구가 된 아이인데 검은색 머리에 뿔테 안경을 낀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아이였다. 솔직히 처음 보았을 땐 그 녀석이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대학교에 진학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내 친해지고서 그 아이의 삶이 그리 평탄치 않았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털어넣으며 정우는 내가 짐작만 하고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그의 기묘한 경험에 대해서도 말이다. 정우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적 돌아가셨다. 어른들은 그것이 불행한 사고라고 말했지만 어느 날 외가댁에 갔을 때 정우는 자는 척 돌아 누워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친척 어른들의 쑥덕거림을 들었다. 그 아이가 사고 전에 정우를 잘 부탁한다면서 전화를 했다느니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느니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정우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아버지는 그저 식탁 위에 용돈 몇만 원을 올려놓고 일을 가는 사람이었고 그다지 말을 많이 나누지도 않았다. 아버지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정우는 아버지에 대해 말하며 웃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여러 번 애인이 바뀌었다. 향수 냄새가 아주 독했던 어린 여자부터 족제비처럼 생긴 아줌마도 있었다.
그래도 족제비를 닮은 그 아줌마는 정우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었더랬다. 그러다 정우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는 화려한 미인을 새엄마라고 데려왔다. 그 미인인 엄마를 똑같이 닮은 정우보다 4살이 많았던 누나와 함께 말이다. 새엄마는 히스테릭했다. 그리고 정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성적이 떨어지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올 때면 현관에 1시간을 세워두고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방에 들어와 일기장을 마구 뒤지기도 하고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 내역도 감시했다. 그런 미인이 정상이었다면 애 딸린 바람둥이랑 결혼을 할 리가 없지 않다고 정우는 그렇게 말했다. 누나에게 그런 엄마는 미친년이었다. 분명 학교에 교칙이 있을 텐데 누나의 머리는 항상 노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교복은 터무니없이 짧았다. 눈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누나는 엄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보다 더 큰 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리곤 씩씩 때는 엄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내뱉는 것이다. 미친년. 그럴 때면 엄마는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누나를 향해 욕을 했다. 그러면 누나는 그저 문을 쿵 닫고 들어가 잠갔다. 엄마가 아무리 문을 쾅쾅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고 놀리듯 아주 큰 볼륨으로 음악을 틀었다. 그렇게 1~2시간을 대치하다 보면 엄마가 제풀에 지쳐 물러났다. 누나는 늘 늦게 들어왔고 쌍스러운 욕을 했다. 이따금 바깥에서 볼 때는 골목길에 화장을 진하게 한 다른 누나들과 담배를 피우는 형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가 곧잘 말하는 절대로 어울려선 안 되는 나쁘고 천박한 아이들이 아마도 그들이었고 또 누나의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오는 누나에게서도 담배 냄새가 났다. 엄마가 누나에게 미친년이었다면 정우는 누나에게 병신이었다. 누나는 이따금 정우와 눈이 마주칠 때면 씹어뱉듯 말했다. 병신 새끼. 누나와도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누나도 그다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방학 때 엄마도 아빠도 집을 비운 날에 누나는 정우를 집 앞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갔다. 엄마가 이런 음식을 질색하는 탓에 정우에겐 그것이 패스트푸드점에 처음 간 것이었다고 했다.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는 그를 빤히 바라보다 누나는 또 그랬다. 병신 새끼. 이따금 누나가 데려간 그 패스트푸드점은 무척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정우에겐 가장 마음이 편한 장소였다. 정우는 여전히 그때의 누나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누나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긴 손톱을 다른 손톱으로 튕기곤 했는데 우습게도 그 패스트푸드점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손톱을 튕기는 누나의 모습이 기억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정우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 후로 정우는 이따금씩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다. 가위의 내용은 별거 없었다. 그냥 밤중에 눈이 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 냄새가 나다가 손톱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몸이 안 움직여 답답하지만 잠깐 그러다 보면 이내 가위가 풀리고 다시 잠이 든다. 정우는 그것이 사춘기 시절 죽음을 경험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우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집을 나와 자취방을 구했다. 집에서 등록금이고 생활비고 일체 받지 않고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모두 무시하며 홀로 서기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위를 눌리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 때는 정우가 새내기 시절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였다. 수희라는 아이인데 예쁘고 성격도 씩씩해서 학기 초부터 무척이나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다. 문득 밤에 눈이 떠졌는데 언제나처럼 담배 냄새가 훅 끼치더라고. 또 가위를 눌렀는데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다. 수희라고 여자친구의 이름이 똑똑히 들리며 중얼중얼 그에 대한 상스러운 욕설을 누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단순한 욕설이 아닌 낯뜨거운 성적인 표현도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묘하게 키득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가위를 눌리는 빈도수도 늘어나 평소엔 한두 달에 한 번쯤 눌릴까 말까 했던 가위가 일주일에 3~4번씩 온다. 밤마다 가위를 눌리니 제대로 잘 수도 없고 피로는 쌓이고 정우는 고민하다가 학교 선배에게 최근 가위를 심하게 눌린다고 상담하였더니
그 선배가 정우를 점집에 데려다 앉혀놓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 이모님이 무당이셨다고 한다. 정우가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갔는데 고작 들은 거라곤. 뭐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해코지하려고 온 나쁜 건 아니야. 그런 이도 저도 아닌 대답만 듣고 불신만 가득 얻고 돌아왔다. 그날 밤에도 가위를 눌렸는데 또 다시 여자친구 수희를 쌍스럽게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니 라며 그 무당에 대한 불신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다 결국 정우는 사귄 지 100일도 안 되어 수희와 헤어졌다. 수희를 볼 때마다 그 욕설들이 생각나 미안하기도 하고 수희 때문에 가위를 눌리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원망스런 생각도 들고 이 때문에 연애하다가 말도 곱게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정우는 수희에게 이별을 고했다. 수희와 헤어지니 가위가 또 끝쳤다. 그 후로 몇 번 더 가위를 눌리는 일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담배 냄새와 손톱 튕기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다. 정우는 저것이 진짜로 누나인지 아니면 누나인 척하는 미친 귀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짜 누라면 제 연애사에 간섭할 것은 무엇이며 누나인 척하는 미친 귀신의 괴롭힘이거든. 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들을 잘 사귈 때는 조용해놓고 이제 와서 이 지랄인 것이냐. 정우의 답답함은 커졌지만 그 일은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갔다. 그 몇 년 뒤에 정우에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의 자취방에서부터 시작했다. 정우는 제대 후 자취방을 새로 구하던 중이었다. 싼 가격에 좋은 위치였고 마음에 쏙 드는 방을 발견하여 그리로 이사했는데 그 집이 무언가 이상했던 모양이다. 벽에는 자꾸 곰팡이가 슬고 음식이 냉장고에 두었는데도 금세 상했다. 햇빛과 바람이 잘 들지 않아 그런가 싶었는데 정우 혼자 사는 방에서 자꾸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전에 살던 사람의 흔적 같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집에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정우는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무슨 소리지? 하고 침대에 누워 방 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긴 생머리의 여자가 내 발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다 휙 하고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춘다는 것이다. 깨어보면 그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친구들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럴 수는 또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자면 내 발로 뛰어다니는 그 여자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은 점점 진화했다. 처음엔 여자가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면 끝나던 꿈이 길어졌다. 여자는 정우가 있는 쪽을 쳐다보고 정우를 향해 달려왔다. 처음엔 방문 앞까지, 그 다음엔 방문을 넘어서, 그 다음엔 침대 옆까지. 여자가 침대까지 닥쳐온 꿈을 꾼 날, 정우는 부들부들 떨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무당집을 소개해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는 이모님이 부재 중이시라며 3일 뒤에 만나자고 약속했고 정우는 속으로 3일만 버티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3일 동안은 동아리 방이나 학회실에서 자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전날 낮에 잠깐 전공책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 낮이라 햇빛이 들어 그런지 자취방이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배터리를 충전해 두고 잠깐 쉰다는 걸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내 발로 뛰어다니는 여자가 다시금 꿈에 나왔다.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는 정우의 위에 올라탔다. 목을 콱 조였다. 꿈일 텐데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감았는데도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시뻘건 눈의 시체처럼 푸른 피부. 긴 머리의 여자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 활짝 웃고 있었다. 죽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 여자가 누가 뒤에서 당긴 듯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담배 냄새가 났다. 정우는 그때 슬쩍 눈을 떴다. 항상 냄새 또는 소리였는데 그때는 정우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노랗게 염색을 한 머리의 여자가 지팡이 따위를 들고 그 긴 머리의 여자를 개패처럼 패돌았다. 바닥에 엎드려 놓고 온 힘을 다해 풀스윙으로 두들겨 패는데 정확히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형태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처음 봤단다. 그렇게 한참을 미친 듯이 두들겨 패던 여자가 드디어 멈추고
미동도 없는 긴 머리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방 밖으로 나갔다. 몸이 안 움직이니 뭐라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여자가 문득 문간에 서서 딱 뒤돌아보는 것이다. 그 얼굴은 정우가 생생하게 기억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누나의 얼굴이었다. 딱 한마디가 들렸다. 병신 새끼. 그리고 정우는 꿈에서 깼다.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란다. 다음날 그때 갔던 무당집에 들어서니 그 무당 아주머니가 정우를 보고 말했다. 거봐, 해코지 하러 온 거 아니라니까. 그 이후로 정우가 그 자취방에서 내 발로 기는 긴 머리의 여자의 꿈을 꾸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또 다시 아주 가끔 담배 냄새와 함께 손톱 튕기는 소리를 듣는 가위를 눌렸을 뿐이었다. 정우는 나에게 이 기묘한 이야기를 해주곤 술에 취해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햄버거 세트를 샀다. 그 다음날에 누나 제삿날이랬다. 가족 중엔 아무도 누나 제삿날을 챙기지 않는다고. 그냥 누나 좋아하던 햄버거 세트를 사서 놓는 게 제사 대신에 연례 행사란다. 격식 하나 없는 제사상이지만 누나는 딱히 신경 안 쓸 것 같단다. 그게 진짜 누나인지 아님 누나 탈을 쓴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한다며 햄버거 세트를 안고 정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무속인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은 쥐뿔만큼도 없지만 나는 그게 정우의 누나라고 생각한다. 정우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지만 정우의 전 여자친구이던 수희 그 계집에 그 뒤로 남자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중에 듣기로 그 남자친구들에게 고액을 빌려서 잠적 탔다. 어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돈을 긁어 빌려다가 거기에다 헌금했다거나 나도 수희의 부탁에 30만 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긴 글렀다. 내 친구에겐 그의 누나 귀신이 붙어 있다. 뭐 딱히 좋은 건 아닌데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란다. 세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귀신. 학교가 끝나고 나서였으니까 오후였던 것 같네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잠시 집에 들려 꽃단장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여친을 만나면 뭘 먹을까 고민하던 저는 이상하게도 승강장에 저 말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확률인 거죠. 한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한 저는 전철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군요. 헤드라이트 위로 기관사님의 인형이 보이는데 정작 기관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철에는 앞뒤로 기관실이 두 개니까 뒤에 기관사분이 운전하시는 거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기관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성분. 혹시 기관사가 긴 생머리의 여성분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신다면 글쎄요. 긴 생머리의 기관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분이 앞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채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긴 생머리가 땅을 향해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늘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쭈뼛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 끝에 서 있었던 저는 기관실이 있던 다른 쪽 끝을 보면서 발을 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이때쯤 저는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다 개소리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전철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저는 살짝 눈을 떠보았습니다. 역을 떠나는 전철의 뒤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이때 또 한 번쯤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철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저 말고 아무도 없던 승강장에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청소 아주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제 시선을 느끼셨던 건지 저를 보고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군요. 근데 제가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새도 없이 아주머니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도 봤구나. 이때 뒷꼬리가 땡겨서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기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기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께선 저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보기 힘든 구경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승강장에 사람이 본인 말고 아무도 없을 때나 볼 수 있다나요. 본인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시각에 청소를 하다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전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데이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본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되도록이면 버스를 애용한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노리는 귀신을 어머니가 칼을 들고 쫓아냈다. 그날따라 어깨가 무겁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면 보통 친구 녀석들과 술 마시고 놀곤 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집으로 곧장 가는 버스를 탔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 앞에 나와 있었다. 내가 오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선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다. 왜 그러냐고 하니 그냥 잠자코 들어오라며 손을 잡아 끌었다. 내 방에 들어와선 오늘 별일 없으셨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난 웃으면서 별일은 무슨 별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몸이 좀 피곤하네. 어머니는 그러면 빨리 편히 자라고 하셨다.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낮잠을 잠시 잤는데 마당 밖에 담벼락에서 어떤 처녀가 담에 매달려서 머리를 내밀고 내 방 쪽을 쳐다보고 있더란다. 꿈에서 어머니는 그게 처녀 귀신이라고 느끼셨다고 한다. 그 처녀 귀신이 담벼락에 딱 붙어서 머리를 내밀고 내 방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선 어머니는 욕을 하면서 마당 쪽으로 뛰쳐나가서 그 귀신을 쳐다보면서 빨리 가라며 욕을 계속 하셨다. 그 처녀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더니 무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담벼락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이 깨셨다. 난 원래 성격이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웃고 넘겼다. 그런데 그날 밤 오후부터 자던 나는 밤에 잠이 깨었다.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깨어나기가 힘들었다. 겨우 힘겹게 일어나선 물 한 잔 들이키고 방문을 열고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주방으로 가는 도중 현관 옆을 지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현관 앞에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이다. 너무 놀라서 문틈으로 살짝 바라보니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담벼락 쪽을 노려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몇 차례 흔들며 부르자 갑자기 나를 확 밀치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선 손에 칼을 들고 나오셨다. 칼을 들고 담벼락 쪽으로 뛰어가셨고 내년은 내가 오늘 죽인다. 당장 꺼지지 못해. 라며 욕을 하면서 뛰어갔다. 담벼락에서 시선을 떼신 어머니는 대문 쪽으로 가셔서 대문을 열고 밖에 골목길 양옆을 이리저리 보시더니 문을 닫고 들어오셨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내게 그 귀신년이 자꾸 얼씬거려서 그래. 나쁜 년이라면서 들어가자고 하셨다. 평소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지만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나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 방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셔서 말했다. 오늘 이거 물고 있어라. 해 뜰 때까지만. 골목길에서 담벼락 위로 얼굴 내밀고 자꾸 네 방 쪽을 쳐다본다. 어젯밤엔 담벼락을 기어 골랐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칼 들고 쫓았더니 스물스물 기어서 깔깔깔 웃으면서 담벼락 타고 골목길로 나가더라. 난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진 것도 이상했고 어머니 행동도 이상해서 일단 알겠노라며 칼을 두고 나가시라고 했다. 싫긴 했지만 칼을 물었다.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칼을 물고 있으니 몸의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다.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니가 삼계탕을 해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다. 이상하게 몸도 가뿐하고 해서 어제는 별일 없었어요. 라고 하니 이제 괜찮다. 내가 어젯밤에 또 다시 마당까지 기어들어온
그녀를 칼 들고 집 밖에까지 쫓았다.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깔깔거리면서 도망치길래 다시는 오지 말라고 상욕을 하고 보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라며 하셨다. 이상하게 더 무서웠던 건 그 다음날 동네 아저씨가 급사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버려진 병원의 유령.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병원을 탐방하기로 했다. 그 병원은 몇 년 전 화재로 폐쇄된 곳으로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고 병원의 폐허는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우리는 병원의 입구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여기 누가 있어? 순식간에 긴장감이 돌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움직였다. 병원의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한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비쳤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낡은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따라갔다. 한 방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텅 빈 침대 하나가 있었지만 그 위에는 흐릿한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는 서서히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는 듯 고개를 들어 우리를 응시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친구 한 명이 소리를 질러 도망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다. 유령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병원의 문이 갑자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였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유령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속삭였다. 그 말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애썼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우리는 급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와 숨을 고르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저 유령은 이 병원에서 목숨을 잃은 간호사였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